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이 협박당해 돈을 뜯겼다며 전 후배 야구 선수를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후배 측은 김하성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친오빠가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의 사건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 사건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김하성 선수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당해서 돈을 뜯겼다면서 전 후배 야구 선수를 고소했거든요. 관련 내용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사안은 김하성 선수가 이제 후배를 고소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건데요. 고소의 내용은 공갈 및 공갈 미수입니다. 협박을 통해서 돈을 강취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김하성 선수의 주장에 의하면 과거의 어떤 폭력 사건 이후에 이 막대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그래서 4억 원을 건넸으나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금전 요구를 해서 공갈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후배 같은 경우는 과거에 김하성 선수랑 같은 팀에서 활동을 했던 후배입니다. 현재는 야구 선수로서 은퇴해서 이제 일반인의 신분을 갖고 있고 과거에 이제 선수 은퇴한 이후에는 김하성 선수의 로드 매니저를 맡았다는 점은 둘 사이는 굉장히 친밀하거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할 줄 수 있는데요. 가까운 사이에 있다 보니까 술자리에서 몸싸움 내지 폭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은 서로를 향해서 이제 고소를 한다거나 또는 후배 입장에서는 이 선배가 나를 그동안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 이런 주장이 지금 진실 공방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웠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자, 후배 A씨. 김하성과의 갈등이 술자리 몸싸움 한 건이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지속적이고 또 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김하성 씨의 주장을 그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폭행 증거라면서 일부 사진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진이 실제 이 김하성 선수로부터 폭행당한 사진이냐, 진위 여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일단 이 후배의 주장에 따르면은 옆에서 있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때린다거나 이 폭행이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이 없고 나는 사과를 요구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하성 씨 선수 측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김하성 선수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소해라.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받으면 처벌받겠다. 하지만 이게 허위일 경우에는 우리는 무고로 대응을 해서 허위 고소 사실에 대해서 명백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김하성 선수도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김하성 측은 이 메이저리그에서 얼마 전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후에 A씨 측이 더 금전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A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김하성 씨와 그 간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4억 원을 지급받은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 합의를 했을 때 이런 단서 조항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이 합의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할 것, 그러니까 외부에 발설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인데 김하성 씨나 지금 후배 주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의 이후에 이것을 외부에 알리고 다녀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약적 위반을 내가 문제 삼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지 추가적인 어떤 공갈로서 금전을 요구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후배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갈죄라는 건 예를 들면 협박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법원에서는 폭행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과 방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박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는 공갈죄를 유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4억 원을 받았을 때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어떤 합의금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그에 나아가서 해악의 고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떻게 알리겠다 이런 협박을 통해서 4억 원을 이제 받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취지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나아가서는 현재 폭력에 대한 부분은 고소가 되어 있지 않고 법률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혹여라도 이 김하성 선수 후배 측에서 폭력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한다거나 또는 지금 김하성 선수 측에서 법리 검토 후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명예훼손죄라는 건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진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폭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도 차후에 법률적으로는 좀 가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6일에 경찰이 김하성 선수를 상대로 이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앞으로의 좀 조사 어떻게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고소인 조사 이후에는 이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후배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하성 선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갈로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휴대폰 내역이라든가 SNS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둘 사이가 정말 어떤 사이였는지, 그러니까 상습 폭행이 있었는데 로드 매니저로 계속 또 활동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참고 로드 매니저 활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이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온라인에 이 친오빠가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이 친여동생이죠. 실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관련 내용도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살인 예고글 때문에 우리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예. 경찰력이 좀 낭비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한 20대 여성이 친오빠에 대한 어떤 적개심 때문에 자작글로 이제 마치 오빠가 쓴 것처럼 이제 살인 예고글을 올려서 문제가 돼서 추적을 했더니 결국 20대 여성이 쓴 것이 이제 밝혀진 사안입니다. 예. 일단 온라인에 오빠가 쓴 것처럼 일단 동생 휴대전화를 통해서 계정을 허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오빠가 쓴 것처럼 살인 예고글을 썼는데 무려 50회 가까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글 내용 중에는 신고하면 경찰까지 해치겠다, 이런 글까지 올렸는데요. 결국 법원에 기소가 됐고 기소된 죄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허위글로 이렇게 이제 현혹해서 많은 공권력을 낭비했다라는 것인데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법원에서는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런 허위글을 올렸거든요. 살인 예고글을. 그렇다 보니까 이 실형으로서 좀 강력하게 그 어떤 선고 양형을 받았습니다. 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계속해서 좀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렇다면 좀 양형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조금 더 선처받을 여지가 있었지만, 경찰이 출동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실제 오빠가 쓴 게 맞다, 오빠를 엄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SNS 게시글에 이제 자신의 주민등록 사진이 오빠가 이제 내 명의로 허위로 이제 대출을 받았던 사진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서 책임을 면피하고 오빠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더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본 것이고요. 특히 이때 이제 공권력 낭비나 허위글로 많은 경찰관들이 다른 일을 못하고 이 사건에 그 매진해야 됐었거든요. 예. 우리 국민에게도 많은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입니다. 예, 변호사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모방 범죄에 대해서 다루기도 했었는데 검찰도 관련해서 또 항소를 했거든요. 예, 양쪽 다 이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양형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모방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의 공권력, 사법력의 낭비이지만 또 오빠에 대해서 허위 어떤 그 행위로서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항소심 결과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여자 초등학생들을 집으로 유인해서 강제 추행하려고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유행했던 겁니까? 어른으로서의 예. 어떤 사회적 그 지위,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사건인데요. 예. 일단 아이들 나이가 12살짜리 아이들이 SNS를 통해서 이제 가출할 거다, 재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이 글을 보고 계획적으로 이 초등학생들한테 접근을 했고요. 재워주겠다라고 해서 택시를 태워서 내가 있는 신림동 모 원룸까지 오게 한 이후에 택시비도 이제 본인이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의 원룸에 이제 데리고 와서 강제추행 행위를 시도했다라는 것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택시를 타고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나치게 아이들이 조금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이상하다. 그리고 내리고 결제한 사람도 낯선 남성으로 추정이 돼서 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람이 잡히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니까 신고를 받고 한 40분 만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A 씨를 긴급 체포를 했더라고요. 택시 기사로 인해서 그럼 잡힐 수 있었던 겁니까? 네, 택시 기사의 어떤 기지가 예. 발휘됐고 아이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신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경찰이 그 원룸을 찾아서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그 원룸 안에 있던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택시 아저씨는 거기만 내려주셨지 이 40대 남성이 실제 어디에 사는지 어느 원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40분 동안 경찰이 신고받고 나가서 일일이 주변을 탐문해서 이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았고요. 그래도 30분 만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그 집에서 구해왔고 그리고 보호자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예,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왜냐하면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13세 미만은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지금 강제추행 혐의만 4년에서 징역 7년까지 기본 양형 기준이 그렇습니다. 합의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또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가중 요소까지 감안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호기심에 집을 나와서 떠돈다고 해서 범죄의 타겟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게 우리 어른들의 예. 모습이고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되는 모습인데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서 집까지 끌어들여서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고요.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여죄도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종 사건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